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 몇 분간의 이야기는 맑고 빛나는 노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기억이 희미해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제 오랜 진료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예외를 두려합니다. 평소처럼 일반적인 건강 조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에게 직접 설계해 적용해온 자연요법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과 단계별로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료실이 아닌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전 일흔을 앞둔 저희 큰아버지 김영호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자존심도 강하신 분이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친구들 보면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려 하고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나이 드는 건 괜찮은데 제발 정신만은 온전히 남고 싶어. 어르신의 이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필요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는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진짜 무기를 통해 뇌를 보호할 방법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제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냉철한 현대 신경과학의 논리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따뜻한 전통 약초 지혜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대화를 계기로 저는 큰아버지 김영호 어르신과 함께 6가지 강력한 약초에 기반한 특별한 건강 루틴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나 떠도는 속설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견뎌온 약초들이며 현대과학이 그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 식물들입니다. 이 약초들은 기억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며 정신 에너지를 되살리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숨김없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르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놀라운 변화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값비싼 영양제나 신비한 알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약초가게나 집마당 한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뇌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열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각 약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몸을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가 진심으로 건강을 알고자 하는 분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며 그 믿음이야말로 제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6가지 놀라운 약초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갖게 된 철학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단순함이라 부릅니다. 수천 건의 연구를 살펴보고 김영호 어르신이 직접 회복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무수한 영양제를 한꺼번에 쏟아붓다. 금세 포기하기보다는 적지만 확실한 힘을 가진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6가지 약초는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고 과학적으로도 탄탄한 뒷받침이 있으며 뇌의 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6가지 목록을 펼쳐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김영우 어르신의 하루는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세상은 아직 조용한 그 시간에 그는 은행잎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차는 그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생존 의식이자 뇌를 위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설탕도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그대로 마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과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의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찾지 못해 헤매는 날이 늘었으며 거실에 있다가도 왜 그 자리에 섰는지를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었고 우리는 그 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혈관을 뚫고 들어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매산소와 영양을 집중 공급해줍니다. 그는 이 습관을 단순한 시도에 그치지 않고 6개월간의 체계적인 임상실험처럼 접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반응을 관찰하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3개월이 되자 그는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다시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체감상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24주간 복용한 고령자들의 정보 처리 속도와 집중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30편 이상의 논문을 아우른 메타 분석에서도 경도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추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약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식물을 단순히 복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차를 우리고 창가에 두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날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새깁니다. 그 평온하고 의식적인 행위는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생리적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김 어르신은 똑똑한 사용자입니다. 은행잎이 혈액 음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로 약과 섞어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근거 중심 의학을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인내하는 지혜. 그렇게 쌓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그는 또래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또렷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상 능력은 번뜩이고 몇 년 전부터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쇼팽의 선율도 손끝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화가 아닌 성장하는 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뇌보호식물, 바로 세이지입니다. 이 식물은 오래전부터 기억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역시 세이지를 우연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예방적으로 계획된 루틴 속에 자리한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정확히 한 스푼의 건조잎을 신뢰할 수 있는 한약방에서 구입해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정확히 7분. 그 시간이 지나 향긋하고 흙내음이 감도는 증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는 조용히 앉아 차를 음미합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세이지일까요? 현대의학은 이제서야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세이지에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뇌 속의 황금, 신경 전달 물질, 즉
아세틸콜린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이기에 세이지는 기억 신호를 또렷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8년 전 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 한 장만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저희는 세이지를 그의 루틴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예전처럼 한 챕터를 통째로 읽어내려가도 기억이 남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상양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세이지 추출물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에서도 플라시보군보다 현저히 높은 두뇌 기능과 정서 안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세이지는 내 사고의 박자를 다시 맞춰줘요.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세이지는 흩어진 기억을 다시 엮어내는 보이지 않는 실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캡슐형 제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왜냐고요? 그는 진정한 힘이 바로 향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차를 우리며 올라오는 허브의 향기는 뇌의 후각 기억 중추를 직접 자극하고 이 경로는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그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향 안에서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그 순간은 단지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끄고 생각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맑게 사고하려면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진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뇌보호 식물은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겪고 있지만 쉽게 지나치는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에너지 저하와 집중력 붕괴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누군가 몰래 뇌의 스위치를 꺼버린 듯 머릿속이 흐려지고 생각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찾지만 김영호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노년의 뇌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그분만의 비밀 병기. 세 번째, 루틴의 중심에는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고기 요리에 뿌리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12년 넘게 오후 3시만 되면 어르신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 식물을 차로 우려 마시며 생체 리듬을 되살리는 의식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를 잘게 뜯어 뜨거운 물에 잠시 우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인 후 천천히 음미합니다. 때로는 잎을 손끝으로 비벼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굳이 로즈마리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각성제가 아니라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자연의 불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또한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로즈마리는 일종의 자연 약국이라 할 만큼 강력한 식물입니다. 특히 카르노식산과 1,8시널이라는 휘발성 성분이 주목받고 있는데 후자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타고 뇌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국 노선브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미래 기억, 즉 약 복용이나 약속 같은 사전 계획된 행동을 정확하게 떠올리는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 역시 이 연구의 산 증인입니다. 한때는 점심 이후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빼곡히 메모를 하셨지만 로즈마리를 생활 속에 들인 뒤로는 따로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일을 챙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는 이 식물을 마치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여주는 비서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억의 회복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까지 되찾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감탄한 부분은 그분의 절제와 꾸준함입니다. 로즈마리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하루 한 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 여행 가방에는 늘 로즈마리 잎이 담긴 작은 파우치가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 식물은 어르신에게 있어 몸과 마음을 중심에 놓이게 하는 접지 코드 같은 존재입니다. 조용한 오후 제가 방문할 때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로즈마리가 가진 힘은 성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 향기와 정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의식 자체가 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지금 김어르신은 복잡한 문서도 집중해서 읽어내고 해질녘까지 정원 일을 해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가 비결을 물으면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 3시. 내 머릿속엔 로즈마리 향이 퍼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 뇌보호 식물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4번째 식물은 김영호 어르신의 뇌 건강 루틴 중 가장 강력한 축을 차지합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신경과학계에서는 확실한 임상 근거로 인정받고 있는 약초, 바로 바코파입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이 식물을 브람이라 부르며 마음의 정화제로 여겨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식물을 단순한 차재료가 아닌 액체 명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직접 보시면 이해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어르신은 완전한 단절의식을 실행합니다. TV는 끄고 휴대폰은 엎어두고 오직 자신과 바코파만의 시간을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 한약재상에서 공수한 바코파 잎을 계량 스푼으로 딱 1작은술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반드시 80도. 끓는 물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온도에서 파괴되는 민감한 유효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활성 성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생리학적 추출 과정입니다. 그렇게 차가 우려지는 15분 동안 김 어르신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숨을 고릅니다. 작은 도자기 주전자에 담긴 바코파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SNS도 뉴스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 안의 조용한 공간에서 한 겹씩 생각의 복잡함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평온 속에는 뚜렷한 생리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바코파는 바코사이드라 불리는 특별한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뉴런 간 연결을 회복시키고 강화해주는 분자입니다.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도록 돕고 정보의 다리를 다시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물은 세로토닌의 균형을 조절해 불안정한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이중 방패가 되어줍니다. 어르신이 이 식물을 처음 찾게 된 건 모두가 기억하는 암울했던 시기. 코로나로 인한 격리와 불확실성이 짙게 들이온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책 한 페이지도 끝까지 못 읽고 대화도 오래 못하겠더라. 그때 저는 자연이 줄 수 있는 뇌회복제 바코파를 제안드렸고 그 선택은 점진적이면서도 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3주 만에 머릿속이 맑아졌고 2달이 지나자 그토록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으며 악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 경험은 과학적 연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명한 국제신경정신 양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바코파를 12주간 지속 복용한 노인들은 작업 기억력, 지속적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심지어 뇌세포를 새롭게 생성하는 신경 발생까지 자극된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70을 맞이한 김 어르신은 지금도 사진 촬영과 디지털 편집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빠르게 익히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랍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쭤보자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코파는 기억을 살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내 마음까지 고요하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뇌는 언제나 최고의 기계가 됩니다. 4가지 기둥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김영호 어르신의 뇌보 루틴에서 5번째 요소는 단연 가장 놀라운 축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식물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이 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저 주방의 향신료를 뛰어넘어 뇌를 지키는 고급 치료법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강황을 아무 음식에 무심코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강황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뇌를 가장 깊은 회복 단계로 이끄는 밤의 의식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8시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 어르신은 자신만의 황금우유 의식을 실행합니다. 이 황금우유의 목적은 맛이 아니라 생화학적 작용입니다. 아몬드나 오트밀로 만든 식물성 우유 1컵을 따뜻하게 든 뒤 순도 높은 강황 가루를 반 작은 술 넣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추 한 꼬집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몇 방울입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흡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올리브유 속 건강한 지방은 그 성분이 뇌혈관 장벽을 넘어 뉴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의식이 시작된 건 10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하루를 마치고 나면 머릿속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생각이 뒤엉켜 잠자리에 들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조용히 제안드렸습니다. 밤에 강황을 활용한 뇌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시자고. 결과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치 뇌가 말끔히 세척된 듯한 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기억력과 집중력 또한 함께 따라 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신경염증을 줄이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사고를 조절하는 전두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밤 8시에 황금 우유를 마시면 커큐민의 혈중 농도는 정확히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뇌의 림프 시스템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되어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기억, 파괴 물질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황은 단순히 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황금우유 한 잔을 준비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투자라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잔을 듭니다. 강황은 내게 향신료가 아니라 밤을 평화로 물들이는 액체 황금이야. 이제 하루하루를 단단히 지켜주는 5개의 기둥 위에 마지막 조각이 놓일 차례입니다. 이 6번째 식물은 평일의 루틴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말 그 중에서도 일요일 아침을 위한 특별한 비밀입니다. 김용호 어르신이 오직 주 1회만 사용하는 뇌회복식물 바로 병풀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이 식물은 김 어르신에게 있어 전쟁 같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재정비하는 재생의식의 중심축입니다. 그는 이 식물을 매일 먹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껴두고 일요일 아침이 오면 마치 축복을 준비하듯 조심스럽게 의식을 시작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그는 병풀잎 2장을 꺼냅니다. 어디서나 사는 흔한 제품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약초 전문점에서 공수한 깨끗한 잎입니다. 물을 끓여 10분간 우린 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TV도 뉴스도 없이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하나 그의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김 어르신은 병풀을 단순한 보조제나 건강 음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식물에는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강력한 삼테르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뇌세포를 복원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건축가와 같은 분자입니다. 동시에 이 성분들은 뇌혈류를 원활히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이 습관의 시작은 몇 년 전 그가 표현한 주말 번아웃에서 비롯됐습니다. 평일의 긴장과 피로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월요일이 오기도 전에 기진맥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일요일 아침 병풀차와 함께하는 감정, 정화 루틴을 실험 삼아 시작했고 8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 두렵지 않았고 한 주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가 생긴 것입니다. 과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병풀 추출물을 56일간 복용한 노년층은 작업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불안 수치도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루틴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 정화와 생물학적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그 조합입니다. 병풀의 분자들이 뇌를 치유하는 동안 그는 일기장에 지난 일주일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반성도, 배움도 감사도 적어가며 정신의 잔해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학과 감정이 함께 작동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지금 김 어르신은 병풀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한 잔은 내가 늙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처받은 한 주를 보냈더라도 우리는 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진정으로 뇌를 돌본다는 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뇌 건강 수호자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친구를 당신만의 루틴에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그것을 단순한 글이 아닌 의식 있는 건강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는 자연스러운 통합 방식을 제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실제로 사용된 고품질 약초 재료들의 출처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모두 의학 기준 수준의 안전성과 순도를 갖춘 것들이며 기억하세요.
어떤 성분을 몸에 들이는지가 결국 우리 세포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렷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은행잎 차 한 잔, 로즈마리 한 모금 강황이 담긴 황금우유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뇌에게 전하는 생물학적 신호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끝까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를 담아 매일 전해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뇌와 마음에 하나의 치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또렷한 기억과 평온한 마음은 함께 나눌 때 더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 2개, 하나는 기억력을 높여주는 실천 습관, 또 하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경 건강을 함께 연구하는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향한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 믿고 먹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김정우 어르신이 숨이 가쁘고 말문이 막힌 채로 급히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무려 7.3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인데 7.0을 넘으면 심장이 갑자기 멎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 어르신은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매일 드시던 과일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셨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친 신장에 부담을 더하는 독이었던 셈입니다.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노인 중 3,500만 명 이상이 과일 섭취의 실수로 신장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음에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종합병원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며 수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과일을 먹었다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투석까지 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과일과 반드시 멈춰줘야 할 이유,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보호해주는 4가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년 넘는 진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꼭 가족, 특히 어르신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수박이나 참외, 오렌지 주스, 키위 같은 과일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과일이 신장을 해칠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60세 이후 우리 신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4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나오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미세한 구멍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여 정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신장 안에는 약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20살 무렵에는 분당 약 120ml의 혈액을 걸러낼 수 있지만 60이 되면 70 정도로 줄고 70이 넘으면 50 정도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인데, 신장이 약해지면 남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져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이는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점을 넘으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7점에 가까워지면 언제든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분 조절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똑똑한 펌프처럼 체내 수분을 자동으로 조절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점점 전신으로 퍼지며 가장 무서운 것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누우면 숨을 쉴 수 없어 베개를 여러 개 받치고 앉아서 잠을 자야 할 정도가 됩니다. 셋째는 독소가 쌓이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은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걸러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계속 축적됩니다. 그 결과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사라지며 피부가 가렵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심해지면 정신이 흐려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일을 잘못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유독 높아서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신장에 해로운 숨은 적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큰 수박을 사다 냉장고에 넣고 더울 때마다 몇 조각씩 꺼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95%는 수분입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사실상 물 여러 컵을 들이킨 것과 같고 중요한 건 수박은 한두 조각에서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느새 반통이 사라지곤 하죠. 이건 짧은 시간 안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셈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의 몸에서는 이런 수분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수박의 칼륨 함량도 낮지 않습니다. 100g당 110mg, 반통이면 무려 1100mg에 달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 여름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81세 김화자 어르신이 급하게 실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업고 병원에 뛰어들어왔고 얼굴은 창백하고 호흡은 거칠며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2%, 혈중 칼륨 수치는 6.9 크레아티닌, 3.2 사구체 여과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더운 날씨에 아드님이 어머니 드시라고 수박을 매일 사다 드렸고 김 어르신은 하루에 거의 반통씩 드신 겁니다. 거의 2주 동안이나요. 수분이 빠지지 못하니 폐로 쌓였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칼륨이 빠지지 않으니 심장이 위험해졌습니다. 우리는 응급실에서 이뇨제와 칼륨 배출 치료를 동시에 진행했고 의료진 모두가 3일 밤낮을 집중 치료한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퇴원할 때 저는 꼭 당부드렸습니다. 수박은 다시는 드시지 마시고 단 한 조각도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집 냉장고에 수박이 있고 본인이나 가족 중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치우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하미멜론입니다. 하미멜론은 수박보다 칼륨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g당 무려 30mg으로 수박의 3배에 해당합니다. 중간 크기 한 통을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먹으면 약 1000g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먹으면 3800mg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1.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하미멜론은 단맛이 강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7세
왕종수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을 잘 관리해 오셨고 고혈압만 약으로 조절 중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지인이 보내준 하미멜론을 맛보고 반해서 매일 아침 저녁 한 통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지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며 어지럽고 중심을 잃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왕 어르신이 드시는 혈압약은 칼륨을 몸에 쌓이게 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하미멜론까지 매일 2통 드신 것이 더해지니 혈중 칼륨이 치솟은 겁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인슐린 이뇨제를 이용해 어렵게 수치를 낮췄고 퇴원할 때는 반드시 하미멜론은 앞으로 절대 드시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어르신은 이후로 하미멜론만 봐도 무섭다며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며 비타민C 보충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오렌지 주스가 신장 건강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오렌지가 필요하며 이만큼이면 칼륨이 800에서 1000mg이나 됩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는 대부분 농축 환원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잔을 마시는 건 곧 오렌지 4-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으며 직접 먹을 때는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그런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주스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어서 한 잔당 흰 설탕 4숟가락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며 그로 인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64세 조석진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250ml짜리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석 달 넘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에서 2.2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하루 500mg이 넘는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구체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도 5.7로 높아져 있었고 저는 조 어르신께 즉시 오렌지 주스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마신다면 반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즉각 식습관을 바꾸셨고 3달 뒤 크레아티닌 수치는 1.9로 혈중 칼륨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악화는 막아낸 셈입니다. 조 어르신은 이후로 이젠 오렌지 주스는 보기만 해도 손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흔히 비타민C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과일 역시 주스로 갈아 마시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키위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 들어있으며 보통 주스를 만들 때는 3개에서 4개를 사용하니 한 번에 12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키위를 혈압약과 함께 먹었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혈압약 중 사르탈류 또는 프릴류는 체내 칼륨 배출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키위 주스를 함께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주명자 어르신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해왔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1.5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키위가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저녁으로 키위 4개를 갈아 주스로 만들어 매일 2번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후부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것도 버거워졌는데 겨울이라 몸이 무거운가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며칠 뒤 결국 집에서 쓰러졌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무려 7.1로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고 심전대도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나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이용해 칼륨을 낮추는 응급처치를 진행한 뒤 급하게 투석을 시행해 과도한 칼륨을 제거했습니다. 밤새 병원 전체가 비상 상황이었고 간신히 어르신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38까지 올라갔으며 사구체 여과율은 15로 떨어져 결국 주기적인 투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주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키위는 혈압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사르탄 계열, 프릴 계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키위를 피해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키위는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과일들은 다 먹지 말라는 건가요? 신장에 진짜 좋은 과일은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실제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직접 지켜보며 확인한 결과이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런 식품을 통해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100g당 고작 77mg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박의 3분의 1, 하미멜론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인데 이 안토시아닌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랜시스에 실린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 5,000명을 3년간 관찰한 연구였는데 하루 100g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투석까지 진행된 비율도 단 12%였습니다. 반면 블루베리를 먹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28%가 투석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성기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5였고 사구체 여과율은 30으로 담당 의사가 1, 2년 안에 투석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하루 100g의 블루베리를 2번으로 나누어 드시라고 권했고 동시에 단백질과 염분 섭취를 줄이도록 식단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고 3개월 후 수치가 2.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2.0, 1년이 지나서는 1.8로 안정되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40까지 회복되어 비록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이 작은 블루베리가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땐 하루 100g을 아침 식사 후 50g, 점심 식사 후 50g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는 건 피하시고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군 뒤 베이킹소다물에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헹궈 깨끗이 드십시오. 꼭꼭 씹어 드셔야 안토시아닌이 충분히 분해되어 흡수가 잘 됩니다. 최소 수십 번 이상은 꼭 씹으세요. 절대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단백질 성분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흔히 북쪽 지역에서는 결구배추, 남쪽에서는 양배추 또는 양상추라고도 부르는데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신장을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칼륨 함량은 100g당 170mg으로 낮은 편이고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와 출혈이 잦은 신장 질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 감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024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임상영양 가이드에서도 양배추는 신장질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소로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66세 장상진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3001 사구체 여과율이 22로 만성 신부전 4기에 해당하며 병원에서는 투석을 준비하라고 안내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장 어르신께 하루 200g의 양배추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도록 식이요법을 짜드렸습니다. 반드시 물에 데칠 때는 1, 2분 이내로 짧게 조리하고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날아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은 거의 넣지 말고 참기름이나 다진 마늘 정도만 살짝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어르신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고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양배추를 직접 고르고 데쳐서 드셨습니다. 석 달 뒤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7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2003, 1년 후에는 2001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28까지 올라가 당장은 투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상태만 잘 유지하셔도 몇 년은 투석 없이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장 어르신도 이 싸고 흔한 양배추가 비싼 약보다 낫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양배추는 하루 200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차에 썬 후 1, 2분간 데쳐 드세요. 너무 오래 삶지 말고 참기름이나 마늘을 살짝 더해 향을 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소금을 많이 넣지 마시고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딸기입니다. 저는 특히 여성 신장 질환자분들께 딸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딸기는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칼륨 함량은 193mg으로 하미멜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딸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이 풍부하여 신장 손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 비록 블루베리만큼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붉은색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만들어낸 천연 색소입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서 100g당 60mg, 하루 필요량의 60%를 충족시켜주지만 과다하지 않아 신장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이복순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였고 단백뇨가 하루 400mg 넘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간 독소 쌓여서 혈액투석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지내셨는데 저는 하루 150g의 딸기를 아침과 오후로 나눠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동시에 단백질은 줄이고 소금과 수분 섭취도 관리해드렸죠.
이복순 어르신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고 딸기가 새콤달콤하니 기분도 좋아져서 꾸준히 먹게 된다며 식단도 충실히 따르셨습니다. 석 달 뒤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2로 낮아졌고 단백뇨도 200mg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서는 크레아티닌이 2.0으로 안정되었고 단백뇨도 100mg 이하로 감소해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어르신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딸기는 이제 내 약이자 희망이다 라고 하실 정도였죠. 딸기를 드실 때는 하루 150g, 대략 10알 정도를 기준으로 아침과 오후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세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베이킹소다물에 5분간 담근 뒤 다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씻을 때 꼭지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르면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 영양소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섭취할 땐 꼭꼭 씹어 최소 수십 번 이상 씹어서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결합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딸기는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비록 과일은 아니지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 중 신장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인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100g당 칼륨이 220mg 정도로 수박이나 하미멜론보다 훨씬 낮고 무엇보다 비타민C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100g 기준으로 무려 19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는 오렌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고 싶지만 칼륨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신장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보충할 수 있고 여기에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색소도 풍부해 눈 건강은 물론 신장 세포까지 보호해줍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69세 김영권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1.8로 당뇨병성 신증 초기였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매일 빨간 파프리카 1개, 약 150g을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혈당과 혈압은 철저히 조절하며 고칼륨 과일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점심 식사 후 파프리카를 씻어 차에 썰고 올리브유 한 숟갈과 함께 생으로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는 1.4로 떨어졌고 혈당과 혈압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1년 후에는 수치가 1.1까지 내려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도 김 어르신은 겨울에도 파프리카를 꼭 챙겨 드시며 이젠 약보다 더 믿음직한 식재료라며 습관처럼 드십니다. 파프리카는 하루 1개, 약 150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빨간색을 선택하세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조리하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잘 씻어 길게 썰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식물 세포벽이 단단하므로 최소 수십 번 이상 씹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4가지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호전되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었던 이유, 바로 먹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황금 식사 원칙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시간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되는데, 특히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후 1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밤 7시 이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에 먹은 당분은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되고 수분도 배출되지 못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손발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신장 기능이 낮아져 칼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므로 저녁 시간에 과일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1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빨간 파프리카는 하루 1개 정도로 정해진 양을 초과하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칼륨 축적이나 당분 과잉으로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먹기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g이면 아침에 50g, 점심에 50g 나눠 드시고, 딸기 150g이면 오전 75g, 오후 75g으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체내에 들어오지 않아 신장이 감당하기 훨씬 수월하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혼합 섭취 금지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 절대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과일 속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나 엘라그산 등은 우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과일은 따로 가능하면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신장보호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과일을 먹는 시간, 간격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은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 속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세포벽이 잘게 부서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추출되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침과 충분히 섞이면서 소화도 원활해지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에 좋은 걸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음식 다 챙겨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런데 식사 방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시간도 엉망, 양도 과하고 우유랑 섞어 먹고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5가지 원칙 기억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반응해주는 장기입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올바르게 먹는 것, 그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68세 박준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안색은 누런 흑빛이었고 두 다리는 기둥처럼 퉁퉁 부어 있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3번은 멈춰 서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3.5, 사구체 여과율, 이시, 혈중 칼륨 5.8. 명백한 만성 신부전 사기로 투석까지 단 한 걸음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식습관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아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매일 수박 반 통, 하미멜론 3개 오렌지 주스 1병을 드시고 아침엔 꼭 인스턴트 커피를 5잔 드세요. 일주일에 라면은 최소 3번, 고기는 몇 끼 챙기세요. 저는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박 어르신을 바라보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석 달 안에 투석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을 전면 수정하신다면 투석을 미루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박 어르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식단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수박 하미멜론, 오렌지 주스, 키위 전면 금지,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빨간 파프리카를 매일 정해진 양만큼 섭취, 인스턴트 커피는 중단하고 보리차로 대체, 라면은 완전히 끊고 고기 섭취는 하루 50g 이하, 하루 수분 섭취량은 1000ml 이내로 제한. 박 어르신은 정말 놀랄 정도로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와서 정량대로 섭취하셨고 금지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3.5에서 2.8로 떨어졌고 혈중 칼륨은 5.8에서 4.3으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리의 부기도 절반 이상 빠졌고 저는 박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2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4로 내려가고 사구체 역과율은 20에서 30으로 상승했습니다. 3달 후에는 2.1까지 떨어졌고 역과율도 40까지 회복되었으며 다리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준배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으로 안정되었고 역과율은 5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고 오후에는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시며 저녁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십니다. 최근 검진 때 박 어르신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게 2번째 삶을 주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받는 삶이 아니라 손주를 안고 산책하는 삶으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 하나가 죽어가던 신장을 다시 살리고 잃어가던 삶의 질을 되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들이 모두에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이미 4기 또는 5기에 해당되는 경우, 즉 사구체 역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조차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혈중 칼륨 수치가 5.0을 초과한 경우 모든 과일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든 딸기든 예외는 없습니다. 먼저 혈중 칼륨 수치를 정상 범위로 낮춘 후에야 다시 소량씩 섭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이 심한 경우, 즉 혈당이 200을 넘거나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인 분들은 과일 속 당분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먼저 혈당을 안정시킨 뒤에
과일 섭취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작정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먹으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 계열의 한금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 중인 약물과 식단을 함께 고려해 식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주치의로부터 별도의 식이 지침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영상 속 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는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건강은 누군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역와율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 수박, 하미멜론 오렌지, 주스 키위 신장을 살리는 4가지 음식, 블루베리 하루 100g, 양배추 하루 200g 딸기, 하루 150g 빨간, 파프리카 하루 1개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원칙 1번. 식사 후 1시간에 먹기 2번. 정해진 양 지키기 3번. 2번에 나누어 먹기 4번. 우유와 섞어 먹지 않기 5번. 꼭꼭 30번 이상 씹기. 이 영상을 보신 직후 바로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하미멜론 오렌지 주스 키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빨간 파프리카를 채워보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2가지 길 중 하나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매주 3번, 4시간씩 투석실에 누워 팔에 바늘을 꽂고 고통을 참는 삶. 다른 하나는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는 삶. 어떤 삶을 살지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신장이 안 좋은 가족분들께 60세가 넘은 지인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다짐을 적어주세요. 그 다짐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중요한 약속이고 저에게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할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주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을 함께 나누었고요. 건강은 내 손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